예, 소개받은 정건화라고 합니다. 수유리는 저한테 고향 같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홍순원 목사님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감리교회를 같이 다닌 사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다 없어진 지역사회 지명들을 얘기하면 오래 산 분들은 다 압니다. 여기 세일극장이 있었고 대지극장이 있었고, 저는 여기 가까운 곳에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했고요. 여기 한 30년 살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산 캠퍼스에서 주로 강의를 하지만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한신대학교에 우리 사회에 좀 새로운 대학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대원장님 소개한 것처럼 이 지역에도 여러 번 왔고요.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경제학이 너무 이렇게 창백한 진공 속에, 가로 세로 축 속에, 그래프 속에 있는 경제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에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이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뵀는데, 그런 분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저에게 경제학자로서의 저의 존재 기반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신학을 공부하시고 저는 경제학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만남이 쉽지 않은데, 제가 존경하는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 얘기에 따르면 실체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사건적으로 사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의 경험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름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경제학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신학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고 무관해서도 안 되고 그런 주제이자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요청도 저는 기꺼이,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휴강하고 이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1972년에 그때 보니까 오히려 지금보다도 이런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 어떻게 보면 좋았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클럽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컴퓨터를 많이 쓰지만 그 당시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MIT 교수들이 100년 후의 지구를 예측하는 이런 모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지구가 굉장히 이제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굉장히 불행한 시나리오도 한 가지만 예측이 아니라 많은 예측을 했는데, 그 로마 클럽의 보고서는 사실 굉장히 무시가 됐습니다. 너무 과장됐다라는 거나 과도하고 과학기술의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1972년의 예측이 3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면 그때 예측한 경로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실제 궤적이 70년부터 30년간에 우리가 했던 궤적은 이 위기가 오는 로마 클럽이 보고서가 예언했던 어떤 경로를 경험적으로 그대로 따라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 70년의 보고서를 냈던 이 그룹들은 하나의 경로를 말한 게 아니라 현상 유지도 있고 개선도 있고 개혁이라는 이 세 가지 궤적이 가능한데 그 중에 어느 쪽을 갈 것이냐라는 걸 제시했던 건데, 그로부터 2012년에 출간 40년 기념 심포지움에 이 연구자들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돼서 다시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 발표의 내용은 그 이후로 달라진 게 없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거쳐가면서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이런 어두운 전망의 보고서를 발표들을 했습니다. 어디를 해야 될까요? 예, 또 경제학자들이 주류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보고서인데, 이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이분이 했던 얘기는 이 기후변화나 이런 인류가 만들어낸 이 생태 환경적 위기는 현재적으로 대응을 하면 GDP의 1% 정도만 투자를 미리 해서 하면 상당한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대로 두면 거의 GDP의 5에서 20%를 지불하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역시 이 저자도
그로부터 10년 후에 다시 강연에 와서 그런데 10년이 지났지만 그런 자기가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제안했던 것들의 GDP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2011년에 어떤 UN 기후회의에서는 캐나다 대학생들이 당신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회의만 하고 있다라고 이런 그 질타를 하기도 하고요. 2018년에 굉장히 중요한 기후변화위원회 총회가 있었지만 그걸 제대로 보도하는 우리나라 언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행성적 한계라고, 지구가 우리가 행성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갖는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 것을 planetary boundaries라고, 행성적 한계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환경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데, 요한 왁스트람이라는 분이 말한 것은 우리 지구가 어떤 이제는 생태 용량을 넘어섰다. 그것을 넘어서면 시스템의 회복력, 우리가 고무줄이라든가 탄성 있는 스프링을 당겼다가 제자리로 복원되는 리질리언스라는 게 있는데 너무 강하게 이미 하면 끊어지거나 복원되지 않는 상황이 오는데 인류의 지구사회가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 개념은 UN 환경회의에서도 이렇게 수용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위기나 해양 산성화, 오존의 고갈, 하는 생물의 다양성 훼손, 소위 멸종위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수자원 오염이라던가 이 많은 것들이,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빨간 건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한계에 직면하는 어떤 영역들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중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어른들로 하여금 대안을 내라고 파업을 했고, 우리 한국에서도 했죠. 그래서 어떤 교육청에서 학교 가면 학교 수업을 안 하고 거기 나오면 징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나왔고, 소위 기후 클라이밋 스트라이크라는 것을 벌이고, 또 유엔에서도 기후 정상회담이 있었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상황,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자화상을 보고 우리나라는 쓰레기 소비량이 1인당 소비량이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더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뭔가 가슴이 아픈 삶은 우리들이 생명을 거의 매년 500만 마리 이상씩을 탈처분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그래서 거의 1억 마리 이상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죽여온 거예요, 생명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죠. 무감각한 거죠. 미세먼지만큼은 민감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비용으로 다 치르고 있는 거죠. 이걸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을 하지 않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우리가 악당인 걸 자인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후 악당 국가다. 우리가 악당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이 온갖 음식물, 배기가스, 탄소 발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의 4배에서 8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생태 발자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부유한 삶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지만 사실 악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졌는데, 그리고 다 대학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생태라는 측면에서의 생태적으로 문맹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설이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문맹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이 역설이 어디서 기원하는 것일까? 여러 철학자들이나 논의를 하는데, 저에게는 거기서 제가 발견한 분이 화이트헤드와 신학자 존 카업이라는 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미 엘고의 불편한 진실이 나온 지도 15년이 됐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후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왜? 이유를 따지면 너무나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배 해약에 대해서 지금도 담배 회사들이 지원하는 펀드는 담배가 인간의 폐암 유발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수많은 보고서들을 아직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이 사진이 이게 왜 꺼졌을까요? 예, 지금 사진 기억하시죠? 가장 많이 블루마블이라고 해서 지구를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걸 확인시켜준 사진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배포된 사진이고요. 72년에 아폴로 17호가 지구를 45,000km 떨어진 곳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가진 느낌은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유리구슬이다. 참 아름답구나. 잘 깨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인식을 준 너무나 유명한 사진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도, 이것도 유명한 사진인데, 이건 90년에 보이저 1호가, 보이저 1호라는 것은 75년에 발사돼가지고 이 태양계를 떠나면서 60억 킬로 떨어진 점에서 코스모스의 저자로 알려진 칼 세이건이 원래 계획에도 없는데 우주선의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찍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주 속에 하나의 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아, 이게 지구구나. 얼마나 창백하고 미미한 점이구나. 이 사진 두 장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인원 경희대 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우주의 일부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인간의 거처인 지구가 우주 내에 아주 작은 점으로 있고 위태로운 티끌이구나. 그 안에 인간이란 존재는 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야, 삶이란, 지구란, 인간이란 뭐 이런 걸 주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인간의 의미, 이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서 오히려 뭔가 좀 더 깊게 생각하게 해준다고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경제학자지만 신학생들이 막 신대원 수업이라서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생각이 뭘까를 가지고 제가 많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와이테드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너무나 근본적이고 공기처럼 숨쉬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데 너무나 전제되어 있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이어서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런데 정말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런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문명적 전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 그러면 우리는 현대 산업 문명, 자본주의 사회를 알지만, 자본주의가 그냥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 삶의 하나하나의 시간과 단면과 사고를 지배한다는 의미의 이 관념이, 거대한 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념에 대해서, 이 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가톨릭에서도 교황이 프란체스코가 생태회지 라다토스라고 찬미받으소서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걸 보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도 섬 아시시의 성인을 인용하면서 세원 아무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인간에게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자연과 전체를 for the common home, 우리 모두의 집으로서의 지구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이들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너무 늦기 전에 글로벌 경제 모델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런 해칙, 저도 3번을 읽었습니다.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응을 해서 그리고 그분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말조차도 너무나 타협적이고 그 말 속에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관성과 기득권이 그대로 존재해서 그것조차도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홍해에서 그 개신교 신학자들도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난 존 카프 교수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는 통칭해서 너무 too late 가설, 너무 늦었다 가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얼만큼 더 나빠질지는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를 또는 자연과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발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For the Common Good이라는 책은 그런 신학자인 존 카비, 경제학자인 허만 데일리와 함께 쓴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생태 경제학이라는 책이 한 권도 우리나라 저자에 의해서 쓰인 게 없어요. 우석훈 씨가 그냥 교양서적으로 생태 경제학에 대한 책은 냈지만 이 책 자체가 허만 데일리는 경제학에서 생태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역할을 할 만큼 평가를 받는 책이고요. 작년에 그 존 카베의 생각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일한 한윤정 선생이 책을 편역한 책이 지구를 구하는 10가지 생각이라는 책도 있고요. 작년에 서울에 오셨고 올해도 와서 저희가 생태 문명을 향한 철학부터 정책까지 세상을 바꾸려면 철학자들이 그냥 철학자들끼리 모여서 철학적 논의를 한다고 바뀌지 않죠. 삶 속의 철학, 정책 속의 철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를 제가 아까 소개받을 때 좀 감독으로서 왜 철학자들을 부르냐고 처음엔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학술 논의도 아닌데 근데 저는 정책에 철학이 없으면 정책이 바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도를 했고요. 존 카비 주로 얘기한 것은 그런 죽은 자연, 이것이 데카르트적인 이분법이나 근대 과학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자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데 자연을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구장 속의 당구공처럼 아무 생명도 관계도 없이 그냥 운동 법칙으로만 존재하고 그냥 우연히 거기에 있는 그것들로 자연을 설정하는 그것을 죽은 자연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런 인식이 우리가 자연을 수탈하거나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파괴할 수 있는 인식론적 근거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사물의 조각도 아니고 텅 빈 공간에 있는 기하학적인 어떤 운동체도 아니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자연은 생명과 인식과 존재와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유기체 철학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극장이다. 연극이 상연되고 있는 극장이고 불가역적으로 반복되지 않고 그 속에 무수히 존재하는 것들이 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모든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건 시간 속에서 경험을 만들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미분의 세계처럼 그렇게 무수히 짧은 단위로 쪼개질 수 있고 똑같은 질적 양을 갖는 게 아니라 시간의 두께가 존재한다. 그걸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생명은 경험을 하는데 인간과 닭의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왜 닭의 생명을 인간이 취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인간이라는 생명이 거칠 수 있는 경험의 다양성과 깊이와 닭이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은 생명이니까 아무도 다른 생명을 취하지 말라라는 이런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적 단절적 인식에서 사실은 근대 과학주의나 경제학의 문제가 태동하고 그 문제는 성과와 함께 성과가 빛나는 동안에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과가 이제는 빛날수록 문제가 깊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계와 태양계라는 아까 행성적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 한계를 우리는 한 번도 인식한 적이 없죠.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스케일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한계 자체, 그 천정을 자꾸 건드리고 찌르고 뚫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상위 시스템에서 이 모든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불가역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건 수명이 있는 겁니다. 지구는 150년, 138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요.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지구는 45살. 앞으로 태양의 수명도 비슷한데 태양의 수명이 정확히 절반 정도의 수명을 거쳤으니까 태양도 궁극적으로 소멸하죠. 우주도 궁극적으로 소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의 단위가 무한대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끝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속에서 뭔가 한 방향으로 돌이켜지지 않도록 진행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다행히 지구는 지금으로서는 끊임없이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에너지가 식물의 광합성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소위 바이오스피어라는 이 생물권이라는 것 안에서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냥 공짜도 아니고 무한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중요하고 태양 에너지는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이 제가 조금은 길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오히려 더 쉽게 더 익숙하게 알고 있던 지식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문제는 경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 같은 인식에 기초한 경제학이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기도 한데 레이첼 칼슨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저작이라고도 평가받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에서 결국 기후변화는 지구와 자본주의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언제나 자본주의가 이긴다. 베이징에서 꼬마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면서 마스크를 쓰는데 스모그가 워낙 심해서 그래도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그럼 사람들은 다 참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어마어마한 화재가 있고 불이 계속 나고 있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마존 산림을 훼손할지라도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도 서구처럼 살아보겠다는데 라고 말하면 아마존은 불이 나고 아마존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자본주의 전쟁에서 언제나 자본주의가 이기는데 그거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인식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지구의 수용 능력의 한계라는 어느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중에 이분은 퀘이커입니다. 이미 60년대에 이 경제가 무한히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히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주류 경제학에서는 다 빠져있는 분이죠. 또 저는 이것도 철학자들이 얘기해서 제가 들은 것이지만 경제학에는 외부성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중요한 건 다 외부성이라고 돌려놓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를 들어서 꿀벌이란 존재가 없으면 꿀벌이 여기 제가 농작물의 70%가 열매를 맺는데 꿀벌이 그것을 매게 해주는데 꿀벌의 경제적 기능은 한 번도 돈으로 환산된 적이 없고 경제학자들은 이 꿀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배운 적도 없고 깨닫지도 않고 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토양도 마찬가지죠. 토양이 오염되고 토양에서 뭐만 심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죠. 텃밭을 해보면 알 겁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토양은 그냥 더럽고 어둡고 캄캄한 흙이 아닌 거거든요. 이 토양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그것을 신비하거나 뭔가를 진지한 마음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절반 이상을 우린 그냥 이름도 없는 잡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잡초. 그것이 우리 지식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일 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모르는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하는 생태적 문명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긴급성의 문제로 이게 이제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이미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가 지구가 아까 이런 블루 마블이라는 유리구슬 지구 우리는 그 원금을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은행에 넣고 원금으로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데 200년 만에 우리가 원금을 깨먹고 있는 거죠. 원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한국은 거의 80%의 국민이 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야말로 이 변화에 정말로 취약한데 그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도시가 갖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수유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마을 만들기라는 걸 해봤고요. 소위 커뮤니티 빌딩에 관심이 있었고요. 한신대학도 산학협력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대학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공허하게 수없이 했었습니다. 왜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야 되느냐? 결국 지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모든 것을 너무나 원거리에서 다 해결하는 도시는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도시 그것을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라이프라인이라고 이건 인간의 안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회복력과 자금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로컬 푸드를 해야 된다. 먹거리나 에너지는 최대한 가까이서 가져와야 되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 한신대학에서 제가 도시농업 텃밭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학교 내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유를 달자면 많죠. 외부인들이 출입하니까 안전, 도난의 위험이 있고 뭐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때로는 소음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함께 이야기하지 못한 시도, 그리고 서로 만나서 왜 이게 필요한가를 이야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제가 이후에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사회, 동북사구라고 우리 지역에 강북, 도봉, 노원, 성북 4개구를 제가 동북사구로 이름 붙이고 4개구는 제가 태어날 때, 제가 자랄 때는 항구였습니다. 성북구. 근데 저희 집이 어느 시기에 성북구, 수유동이 도봉구가 됐다가 강북구가 돼서 저한테 4개구가 다 고향 같은 곳이라서 4개구의 협력이 필요한데 구청끼리는 서로 잘하려고 막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을 불렀는데 이 마을 만들기, 지역사회에서의 이런 재생에너지, 저희 햇빛발전소도 위에다 올렸습니다만 텃밭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아하기 위해서, 우아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생존에 필요로 돼. 기후위기가 오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조건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분은 일찍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의 종말 또는 위험사회라는 저작에서는 이런 기후위기가 아닌 일상적인 우리 현대문명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는 이미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고용위기로 고용 없는 성장으로 나오는 거죠. 저희가 공부를 할 때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노동을 하면 노동을 착취한다 그랬는데 지금의 문제는 내가 착취받고 싶은데 착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제라고 합니다. 배제, exclusion. 일자리를 모든 것을 인간의 노동력을 상품화해서 그것으로부터 잉여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업의 이익이 된다고 설명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고용을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면 이게 미국의 대공황도 그런 반성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 많은 생산물들을 사람들은 소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질문을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던가 많은 논의들이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풀타임 고용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건 단언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이건 절대 대안이 될 수 없고 진보적 대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클 샌델이라고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30만 권이 팔렸습니다. 저는 책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철학에 정의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조용필 씨의 노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알고 보니까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철학책이었고요. 이분이 그 다음에 낸 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장에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철학자가 결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에서 말하는 이분이 공화주의 철학자인데 공화주의의 기반은 지역 커뮤니티고요. 커뮤니티라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모든 지역 경제가 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골목 상권, 전통시장, 지역경제, 내수경제 소위 그래서 양극화 속에서 수출 대기업만 살아남는 것이 됐죠. 그러나 수출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니까 그럼 90%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시스템 작동상의 근본적으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시장사회라 얘기를 부릅니다. 시장이 국가보다도 시민사회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그런데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실제로 임금을 받고 하는 수많은 경제활동은 빙산의 요만큼에 불과하고요. 더 많은 행동은 경제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로 교환되거나 환산되지 않는 방식의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활동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것만이 지금 거의 풀타임 고용의 종말이 됐는데 이 부분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필요하고 존재하는 것이고 이미 추계를 해보면 그만 GDP 안에서도 GDP로 측정되지 않지만 추정을 해보면 절반 정도는 그런 경제활동, 우리가 무보수의 경제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기반한 경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GDP에는 담기지 않는 거죠. GDP에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도 그렇고 GDP가 문제다. GDP라는 지표와 통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든지 보존하는 건 측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숲을 잘 보존해서 그 숲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가치는 화폐로 환산이 안 되니까 숲을 보존하면 경제는 정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북 지역에 살면 강북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게 욕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보존의 관점에서 보면 그걸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인데 왜 이것이 가치로 환산되지 않고 측정되지 않음으로써 마치 그것이 무가치한 일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웰빙이라던가 행복이라던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어떤 경제학자에 따르면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의 웰스라는 말의 영어적 기원을 가면 웰빙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웰빙이라는 문제가 웰스가 아니라 그냥 부가 돈이 아니고 웰빙이라는 것에 대한 경제학이 필요하다라고 이분도 올해 서울시 컨퍼런스에서 왔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와 경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 철학에서 말하면은 이 노멀, 그러니까 뭔가 정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고령화 문제나 이 생태의 위기 같은 거는 기존의 과학이나 이론이나 정책으로 대안을 잘 못 찾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후위기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새로운 과학을,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 단초가 되는데 사실 자체가 증명되기가 어렵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문제는 시급한데 결정을 빨리 할 수 없는 정확히 기후위기 문제고 고령화 문제죠. 치매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사는 삶을, 사회를 살아본 적이 없어서 대응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뭐 행동경제학에서 우리가 멀리 존재하는 사물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작은 게 아닌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를 중요하지 않게 본다는 거고 먼 후의 미래에 대해서 인간은 잘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노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한 허만 데일리나 존 캅이 그런 문제에서 경제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논의를 많이 하는데 가장 변방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한신대학교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개설을 하려고 하니까 교과과정 개편을 하려고 그러면 내후년부터 생태경제학의 개설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한계 효용이 거의 제로로 가고 비효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 국면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국면을.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교과서에는 하나도 소개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이론을 패러다임이 이 학생들을 수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생태적 문맹의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생태와 경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그것을 어떻게 연관지을까 할 때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이런 평형 상태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이란 말은 원래 성숙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인간을 생각해도 그렇고 천년이 된 숲을 생각해도 그렇죠. 무한히 나무가 자라지 않죠. 무한히 자라는 건 암세포밖에 없습니다. 그 암세포는 모든 생명을 파괴하는 거고 나고 자라고 다음에 성숙해지는 것이죠. 경제도 그래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것을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숲은 수백만 년을 지속한다. 그래서 그 과정신학을 한 존 캅 교수가 제일 처음에 쓴 책이 이 생물학자 찰스 벌치라는 사람과 생명의 해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쓴 책이 경제학자하고 For the Common Good이라는 걸 썼고, 그 다음에는 건축학자와 도시를 바꾸려고 굉장히 실천적인 삶으로 제가 그 책 3권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한신대학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합대학이 원래 신학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그렇죠. 신학대학이 일반 대학으로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 신학이라는 철학적 사유가 과학과 현실과 만나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고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란 말을 경제학자들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경제학적으로만 정의되면서 성장의 말의 깊이 철학적 근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요. 또 어떤 생물학자는 저한테 이렇게 저희가 함께 만나는 분인데 자기들 손에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있는데 한 번도 자기가 그 기술을 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고민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느 날 너무나 무섭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철학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대학에 종교화과학센터가 있고 거기서 저희가 서울 의대 교수들과 같이 세미나도 하면서 생명이 뭔가, 포스트 휴먼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저도 발견했던 놀라운 지식이자 경험이었습니다만, 세상에 정체된 건 아무것도 없고 생물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공기와 토양과 물에서 수많은 원소들이 움직이면서 순환되고 있고 분자와 원자의 움직임이 지구 시스템을 사실은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과 경험 속에 우리는 다 개체로 분리되어 있지만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 안에 원자와 원소들이 다 떠다니는 거니까 어디까지가 난지 경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사유를 같이 연결해 보면 존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제가 학습하고 있는 이 나이가 돼서 이제 60이 돼서 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걸 사실은 더 일찍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고등학교 시절, 대학 초기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공부를 했으면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 58년 개띠, 5563년생들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몰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반성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생태적 대안에 경제학적 고려가 있어야 되고 고용 없는 성장과 생태 위기가 우리가 조망하는 시간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에너지 전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원전 얘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원전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원전 말고 대안이 없다 그러는 거는 이분 얘기가 패스트가 무서워서 그러면 콜레라를 받아들이자는 얘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전이 효율적이라는 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는 거죠. 1년 단위, 2년 단위를 보면 효율적이죠. 원전 방사능 폐기물은 몇만 년을 가는 겁니다. 몇만 년을 간 동안에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거기서 생기는 사건, 사고가 치르는 비용을 따지면 원전이 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제학의 효율성은 시간에 대한 완전한 해석에 기초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시간의 시스템이에요. 바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죠. 나이가 들어 시간 많은 사람은 잉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를 거부하고 모두가 성형을 하고 젊음을, 노화를 부정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죽는 걸 거부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 최근에 김훈 씨가 쓴 중앙일보 컬럼도 혹시 이어령 선생이 쓴 컬럼도 다 죽음을 앞둔 분들이 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아름다운 글로 써내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글이 아니라 산 자들을 위한 글이라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약탈 경제는 카우보이 경제, 미국식으로 따지면 카우보이 경제이고 그러나 우리는 행성을 살고 있다. 제한된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그 경제를 우주인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런 무한한 수탈의 경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학의 핵심 개념은 분권, 분산, 연결, 참여 이런 그 키워드들이 되고 그걸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회복력,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야 되고 고령화에 대해서, 나이 듦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맹아적 형태의 대안들이 주민 소유의 재생에너지 생산, 협동조합, 로컬푸드,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 대안이 뭐냐? 대안 없어요. 개인적으로 뭘 새로운 지식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대안이 탈출구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 대안은 없습니다. 직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대안이 필요한 거지 기존 시스템 안에 대안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자꾸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슨 4차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면 대안이냐? 저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은 오히려 협력적 공유경제와 에너지 전환과 생태경제라는 대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근데 이런 논의가 주류 경제학에서 다 빠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이미 많은 논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저도 이게 충격이었고요. 왜 작은 게 아름답지? 크고 우아하고 큰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 발전에 대한 수업을 하면 가서 사진을 찍어오라 그래요. 좋은 것 발전을 찍어오라 그러면 다 옛날 것 허물고 길을 넓히고 고층 건물 지은 사진 찍어옵니다. 보이지 않는 걸 찾아오라 그러면 그때 사라진 것, 소멸된 것들을 그 기억들을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변화가 미덕으로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바꿔치우고 갈아치우고 공간이 사라지면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기억은 이야기이고요.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물이 반컵 있는 건 중요하지 않죠. 반컵이나 있는지 반밖에 없는지 우리는 이야기 안에 메시지와 느낌을 담는데 발전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경로가 바뀌어질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 이야기는 경제학적으로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이런 화두였습니다. 그 이외에 미국의 녹색당 로컬에 대한 강조, 마이클 슈먼, 그 다음에 데이비 콜튼, 헬레나 노르베르 호즈 이분들 다 한국에 왔던 분들입니다. 제가 초청도 했고 이런 분들이 이미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이분들이 문제는 주류 경제학에 하버드 대학 경제학부 학부 경제학 교실에 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작년에 와서 서울시에서도 기조 강연도 하고 서울시가 공무원이나 시장들이 이걸 받아들여도 서울 시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대안들을 보면 이분이 40년 동안을 자기가 아시아의 저개발국을 컨설팅 해보니까 문제는 그들의 가난을 자기 방식을 가르쳐주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주범이 자기들이구나. 글로벌 기업이 문제고 로컬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오히려 대안이다 해서 식량 자급이라던가 지역경제, 에너지 자립, 공정무역, 보행 친화 도시, 그 다음에 중산층 육성,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역금융, 그 다음에 지역화폐 이런 것들이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에 왔던 헬레나 노르베르 오래된 미래의 저자로 유명한 분도 지역에서의 자생력, 자금력, 회복력이 중요하고 공유와 순환의 생태적 지역 순환 경제가 답이다. 학교 협동조합, 텃밭, 학교 급식 이 안에서 채식까지도 집어넣는 이런 대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협동조합 하는 분들이나 사회적 경제를 하는 분은 칼 폴란이라는 경제학자를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울에도 폴란이 연구소가 있고 이분의 얘기에 보면 시장만이 발전하는 사회는 결국은 붕괴된다. 그래서 원래 자본주의 안에도 시장을 규제하고 제어하는 다른 시스템이 함께 작동한다. 그걸 이중의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아까 빙산처럼 존재하는 이 화폐 경제 영역 이외의 경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라이프라인의 경제, 공동체 경제라고 해서 시장과 연결되어 있지만 시장으로부터 일정하게는 또 자립성을 갖는 이 영역이 있다는 거죠.
시장은 무한히 넓어지려고 하지만 이거는 그 지역의 순환이라는 지역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국의 옥스팜이라는 국제 빈곤퇴치 그런 NPO의 경제학자인데 아주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책을 썼어요. 도넛 경제학. 다 도넛 알죠? 도넛. 도넛 경제학을 가지고 앞에서 제가 소개한 이 행성적 한계의 개념에 대해서 그걸 응용해서 유엔의 지속가능 목표들과 연결시키는 경제학 책을 냈습니다. 번역도 돼 있고요. 그분이 한 얘기 안에 바깥은 아까 얘기한 행성적 한계가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사회적 평등이나 일자리, 에너지, 건강, 물 이런 이 사회적 경계가 있어서 경제는 이 두 개의 이 링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되는 이 초록 영역에서 경제가 작동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썼고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도 기후 얘기를 한다고 해도 기후 정의 얘기를 하죠.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취약층, 고령자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후 파시즘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린피스에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 너무 조급하니까 이거 토론하고 민주주의 필요 없다. 그냥 막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분들은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구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빠진 채로 기후위기에 대한 조급성을 가지고 막 몰아붙인다고 그 답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책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혁신 이론가들이 지금 경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하던 관성과 기존의 경로 의존성이라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것은 지금 보면 절대 효율적이지 않죠. 지금은 태양열 에너지 뭐 다 비쌉니다. 유기농 다 비싸죠. 왜 비싼가? 비효율적이라서 비싼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그걸 지원하는 수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인프라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뉴딜인 거죠. 요즘 그린 뉴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는가에 따라서 효율성부터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경제학자들 안에서도 케인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주류 경제학자인데 케인스를 제대로 읽으면 이 얘기가 도출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주류 경제학은 케인스를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케인스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케인스 반혁명을 일으켜서 케인스를 감옥에 유폐시키고 케인스 이름만 쓰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포스트 케인지안이라는 학자들은 케인스 원래 얘기는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케인스의 정기를 가장 정통 정기를 쓴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대선에서 보면 그린 뉴딜이라는 플랜들을 후보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린 뉴딜이 뭐냐면 뭔가 지금은 효율적이지 보이지 않는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는 그러나 생태 친화적인 새로운 대안적 경제에 인프라를 갖추어 줌으로써 그것이 시장에서 주류 이윤 경제와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이 경로 의존을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쟁을 치르는 듯한 투자를 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가능한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가 오히려 과제인 거죠. 한국 같은 정치 시스템은 더더욱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들여가는 비용은 뭐 1000조 어마어마한 비용을 넣어서 이걸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환을 위한 노력이 마지막인데 자 이게 그러면 정말 가능한가?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냥 우리 이상주의자나 비주류 급진 경제학자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실행의 차원에서 현실에서 여러 실험과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고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름만 알고 해보면 주거, 돌봄, 재생에너지, 도시농업, 도농교류, 보육, 의료, 온라인 플랫폼, 쉐어웨어, 공동부업, 공유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재단, 전환마을, 지역화폐, 대한화폐, 타임뱅크, 크레딧 유니언, 퍼블릭뱅크 이 모든 실험들이 사실은 대한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단위들인 거죠. 이걸 어떻게 이론화해 주는가? 이걸 어떻게 주류화해 주는가? 이걸 어떻게 주류 담론으로, 주류 미디어 속으로 넣는가라는 게 과제인 거죠. 로컬이 대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그러는데 무역에 필사적으로 의존해서 모노칼처를 한 가지만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그게 마치 우리가 한일 무역 갈등에서 나온 일본이 수입을 금지하면 우리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게 무슨 자유죠? 그런 문제 제기를 이건 자유무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노예무역인 거고, 자유무역은 무역의 스케일을 자족력을 높이고 남는 것들에 대해서 무역을 만들어내야 되고, 사실은 어떤 면에 그래서 트럼프가 진보적 일을 하는 거예요. FTA를 막 끊어내고 있잖아요. 무식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진보주의자 중에는,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이 글로벌 무역 체제 하에서는 그들은 실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도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류 경제에 제공하는 어마어마한 조세 혜택과 보조금과 제도적 지원을 생각해 보면 이 자유무역이 결코 효율적이고 싼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레미 리프킨,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한국 컨퍼런스에 왔지만, 이 기술의 변화가 한계 비용 제로를, 이 기술의 변화가 이제는 이런 공유경제의 물질적 기초를 이미 만들어주고 있다. 자본주의 이윤경제, 그걸 공유경제라고 해서 우리가, 근데 그 공유경제가 저절로 이런 협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우버라던가 이런 건 굉장히 약탈적입니다. 뭐 타다도 마찬가지, 개인 택시를 없애잖아요. 그러나 그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소위 플랫폼 경제라는 걸 만들어서 대신에 그 플랫폼 경제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걸 해결한다면 기술적 기초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디지털 기술이. 그것을 협력적 공유경제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인데, 원전 만들어서 동해안에, 그래서 밀양 거쳐서 대도시에 오니까 원전이라는 것은 사고도 날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막 그 강요를 하는 거고, 우리가 다 소비하는 거죠. 전기가 남아도니까 기업들은 자기들이 더 효율적인 전기를 써도 되는데 안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비효율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두 가지, 이 생태적이기도 하고 파워 투 더 피플, 파워라는 게 전기도 되는데 그 지역 단위의 자족력을 높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회적 경제가 유엔에서도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거는 착각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협이라던가 수협, 축협 다 반면에 옛날에 동원경제, 개발국가 시절에 만든 협동조합의 가치와 진정성은 별로 살아있지 않은 채로 지금 작동을 해서 약간의 착시를 불러일으키지만, 그래도 협동조합에서 생협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아이쿱, 둘의 여러 생협들이. 이게 대안적 기업의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전 전기는, 재생에너지는 체르노빌을 보면서 독일에서 이 슈바르츠발트라는 흑림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이 원전 정말 문제구나 해서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협동조합 방식의 운동을 시작을 했고, 독일은 법으로 100% 재생에너지 쓰는 나라로 가겠다라는 것이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 할 것 없이 실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제를 일종의 공동체 경제라고 부르고, 공동체 경제가 가능하다. 로컬 트러스트나 공공은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주택 문제 심각하고 청년들이야말로 주거빈곤의 가장 대표적 희생자들인데 다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순환경제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생산의 과정, 생산과 소비와 분배, 이 전체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원래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그냥 나는 이기적 행동을 하면 다 누군가 섭리로서 조화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이 순환경제 개념은 생산, 유통, 이 모든 관계를 다 책임 있는 주체들이, 기업이든 지역사회든 공공이 어떻게 하면 생태적으로 이 폐기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실험들이고, 유럽에서 진행을 하고, 또 도시 안에서도 이런 에너지와 교통, 건물, 집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지금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도들이, 문제의식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핀란드 같은 나라는 그 지역 순환경제를 한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소개하는 이유는 저는 한 지역 정도가 실험이 될 텐데 보니까 핀란드는 이걸 한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뭐 미리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건 아니구나 라는 얘기고, 시장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중개자 등 모든 주체가 익명의 존재로 이 순환의 과정에서 재사용과 최소화를 달성하는 국민경제 모델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중국도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굉장히 앞서가 있고요. 시진핑은 Green is Gold라고 그랬습니다. 저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고, 시간이 없어서 중국은 유엔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어떤 도시들은, 뉴욕시는 이런 석유 관련 기업에다가 막 소송을 제기해요.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뉴욕시의 연금을 이 석유 관련 회사에 투자한 걸 다 회수해버렸어요. 우리가 투자를 인베스트먼트라 그러죠. 투자 회수를 디베스트먼트라 그래서, 그런 기후 악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연기금 같은 것을 다 회수하는 이런 정책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관심을 많이 보였고, LA시는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는 지속가능국을 만들고 도시회복국을 만들고요. 가장 먼저 기후위기 대응국을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LA는 산불도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 변화의 결과들이 이런 산불이나 동물의 멸종에서 그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고, 10년 동안 담대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의 많은 지표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이런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번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미래 세대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태 문명적 전환을 위한 이런 그 공동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실천하는가이겠죠. 그래서 이걸 시가 공무원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 연구자들이나 지역 활동가, 주민들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는 서울시 하면 어디 개발하면 거기다 단지 만들고 건물 짓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정책을, 패러다임을 정말 전환해서 순환의 규모를 줄이고 지금까지 했던 많은 정책들을 종합하는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전환을 만들어내는 거는 너무 어렵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를 따지면 100가지도 넘어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안 될 걸 알고 해야 되고, 안 되지만 이걸 하는 것이다. 이걸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것이 내 삶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이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걸 보면 유데모니아라는 개념이 있대요. 행복이라는 게 그냥 쾌락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땀을 흘리지만 보람 있는 것, 내가 살만한 존재구나 라는 걸 확인할 때 오히려 사람의 행복이 극대화된다고 하니까, 저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없고요.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규모를 줄여야 되고, 욕망의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안적 경제가 가능하다라는 상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라는 답은 없고요. 마지막 얘기는 지구가, 야 이건 되게 속어죠. 지구가 강간당했다라는 걸 누가, 심리학자가 말한 게 아니라 미국의 자연과학자들이 지구물리학회에서 어떤 UC 샌디에고 교수가 온갖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니까 이 자본주의의 이 속도전과 이 스케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그럼 지구는 위기에 들어가는 거죠.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단 하나의 해법이 아무 답이 없냐 했더니 하나의 유일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뭐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아닌데 뭐냐면 저항이라, 사람들의 전복적인 반역만이 가능한 거죠. 동학난 같은 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시민들의 전복적인, 그게 미국에서 타르 오일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저항, 원주민들의 저항, 아니면 아마존에서의 원주민들의 저항, 밀양에서의 저항, 뭔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저항인데, 그것은 저는 생태적으로 각성된 시민운동이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망적이고 확률은 1%도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희망이라는 말에 대해서 종교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희망을 언제 이야기하는가? 절망이 깊지 않을 때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주목도 안 받고 의미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절망이 깊으면 그만큼 희망의 가능성이 적은데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날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의 기후위기와 이 경제라는 것은 우리 거의 절망적이다. 투레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셜 컬랩스라고 지구가 모든 것이 사회가 붕괴된다라고 한번 전제해보자. 그런 연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오히려 그런 전제를 해보면 그러면 나는 왜 살고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훨씬 더 생각이 자기 내면에 훨씬 더 깊은 생각을 끄집어내서 자기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실천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말이 왜 존재하고 왜 여기서 신학자들이 필요하고 왜 종교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한국교회가 우리를 그토록 절망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저는 희망을 찾고 싶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미래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여기 되실 분이 많아서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